수진아, 이제 솔직히 말할게. 시어머니 순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와 우리 민우는 인연이 닿았다. 새며느리를 맞이하려고 한다.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불과 몇 달 전 남편의 외도를 알고 울던 자신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사과하던 그 시어머니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미라라는 애 알지? 좋은 아이야. 민우도 진짜 사랑하고 있고. 순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어머님, 그럼 그동안 저에게 하신 말들은 다 거짓이었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내가 너무 상처받을까봐 시간을 벌어준 거야.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남편의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다음 이야기에 대한 의견도 들려주세요. 1장. 무너진 일상. 수진은 매일 오후 4시 50분에 학교 정문을 나섰다. 5학년 2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선생님, 내일 또 봐요. 라며 손을 흔들던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교사로서의 15년 차,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큼은 늘 보람찼다.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고 대림역에서 내려 10분을 걸으면 집이었다. 35평 아파트, 7년 전 결혼할 때 민우와 함께 대출받아 산 보금자리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늘 고요했다. 민우는 건설회사 과장이라 야근이 잦았고 요즘엔 특히 집에 늦게 들어왔다. 수지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다. 민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루틴이었다. 7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저녁상 차리기.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좋은 아내의 모습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저녁 8시경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여보, 화장실 좀 가는데 핸드폰 좀 봐줘. 회사에서 급한 연락 올 수도 있어. 민우가 소파에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로 향했다. 바로 그때 띵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다. 수진의 눈에 들어온 건 미라야라는 발신 자명과 오늘 밤에도 보고 싶어. 어제처럼 우리만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였다. 수진의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미라? 누구지? 왜 하트가 붙어있지? 어제처럼 우리만의 시간이라니? 순간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늘 회식이야. 현장 점검으로 지방 출장 간다. 야근이 너무 많아서 미안해. 그리고 최근 들어 부쩍 신경 쓰기 시작한 외모. 새로 산 정장, 처음 써보는 향수, 헬스장 등록. 심지어 침실에서도 점점 소원해지는 관계. 화장실에서 나온 민우가 뭔 연락 왔어? 라고 물었지만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아무것도 없었어라고 거짓말할 뿐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민우를 바라보며 7년을 함께 살아온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금요일 수지는 학교에서도 제대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라고 물을 정도였다. 오후 2시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시어머니 순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저 좀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순옥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로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0분 후 순옥은 수진의 집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평소보다 창백한 며느리의 얼굴을 본 순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수지는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았다. 민우의 핸드폰에서 본 메시지,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행동들, 그리고 7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까지. 미라라는 여자가 남편과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순옥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다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수진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순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들이 너 같은 좋은 아내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면목이 없다. 수지는 58세 시어머니가 자신 앞에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더욱 오열했다. 순옥은 곧바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다. 민우야, 지금 당장 집에 와. 당장 와. 순옥의 목소리는 분노로 격렬하게 떨렸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직 일이. 말 많이 하지 말고 당장 와. 5분 안에 집에 없으면 너 정말 죽는다. 순옥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정확히 40분 후 민우가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다. 거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와 분노에 찬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무슨 일인지 직감했다. 이리 와. 순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순옥은 수진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등짝을 잇는 힘껏 내려쳤다.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 못된 놈아. 어떻게 수진이 같은 좋은 아내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민우는 어머니의 매를 맞으며 고개를 푹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7년을 너만 바라보고 산 수진이한테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순옥의 소리는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질 듯했다. 당장 수진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지금 당장. 민우는 떨리는 다리로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수진은 남편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분노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민우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고.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다.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보자. 가정을 지켜보자. 2장. 반복되는 배신. 그날 밤 민우는 눈물로 범벅이 된 수진을 끌어안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을 놓고 있었어. 다시는 절대 이런 일 없을게. 수진은 남편의 품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다고,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민우의 행동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처음엔 일찍 퇴근해서 수진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지만 점점 핑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오늘은 정말 급한 회의가 있어.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상사가 불러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민우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새벽 2시에 들어오는 날도 잦았다. 수진이 어디 있었어? 라고 물으면 야근이었어. 피곤해 죽겠다며 대화를 피했다. 수진은 매일 밤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 시계만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렸다. 12시, 1시, 2시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혹시 지금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 식욕도 사라졌다.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8 곱하기 7은? 이라고 묻고도 대답을 듣지 못했다. 아이들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멍하니 계세요 라고 걱정할 정도였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한때 동료들이 수진 선생님은 정말 관리 잘하신다고 했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다. 체중도 5kg 빠졌다. 처음 2주간은 순옥이 여전히 수진 편에 서는 것 같았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거의 정해진 시간에 수진을 찾아와 함께 울어주었다. 수진아, 내 아들이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순옥은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뭘 해줄까? 하지만 수진이 구체적으로 민우 오빠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순옥은 아이고 그건 부부일에 내가 너무 개입하는 것 같아서라며 얼버무렸다. 3주째부터 순옥은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수진이 오후 3시에 전화하면 부재중. 오후 7시에 다시 걸어도 부재중. 간혹 받더라도 아 수진아. 미안해. 지금 마트에 나와 있어서 바빠.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라며 급히 끊어버렸다. 내가 너무 징징거려서 그런가? 수진은 스스로를 자책했다. 매번 울면서 하소연만 하니까 시어머니도 이제 지겨우신 걸까? 내가 너무 의존적이었나? 일주일 동안 순옥과 연락이 안 되자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수진은 퇴근 후 민우에게 물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오빠, 왜 어머니가 나한테 섭섭해 하시는 것 같지? 요즘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민우는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비웃듯 말했다. 거봐, 엄마가 언제까지 네 편인 줄 알았어. 처음엔 동정심에 그랬겠지만 이제 현실을 보는 거야. 그 말에 수지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다. 현실이라니 무슨 뜻이야? 엄마도 사람이잖아. 계속 우는 며느리 달래주기 힘들지. 그리고 민우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냉정하게 말했다. 사실 엄마도 이 상황이 내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내 잘못이 아니라고? 뭘 잘못했다는 거야? 글쎄, 직접 물어봐. 내가 왜 알아? 민우는 채널을 돌렸다. 그날 밤 수지는 화장실에서 소리 내어 울었다. 물소리에 묻혀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순옥의 위로는 항상 같은 패턴이었다는 것도 이제서야 깨달았다. 미안하다는 말뿐 아들을 직접 나무라거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민우 역시 그날 이후로 어머니로부터 어떤 질책을 받은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순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민우 오빠와 한번 더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요. 순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수진아, 아들 일에 너무 개입하면 안 되잖니?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끼어들면 민우도 부담스러워하고. 그 순간 수지는 묘한 배신감을 느꼈다. 진정한 편이라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든 말든 잘못을 질책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순옥의 미안하다는 말 뒤엔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도 따르지 않았다. 민우의 외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다.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간다. 친구들 만난다며 집을 비웠고 수진과의 대화조차 의도적으로 피했다. 수진은 점점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3장. 또 다른 진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다. 수진은 학교에서 학급 회의를 마치고 늦게 퇴근하는 길이었다. 지하철 7호선 건대 입구역 2번 출구에서 나오는데 동료 김미영 교사가 옆에서 말을 걸었다. 수진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혹시 시간 되면 차 한잔 할까? 고마워, 미영아. 근데 나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해서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사양했다. 그럼 다음에 꼭 시간 내자.
아, 그런데 건대 쪽에 새로 생긴 카페 알아? 미라 카페라고. 거기 진짜 예쁘더라. 사장도 젊고 예쁘고 커피도 맛있고. 다음에 거기서 만나자. 미라 카페?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미라. 남편 핸드폰에 미라야라고 저장된 바로 그 이름. 미미라 카페? 어디에 있는데? 건대역 7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있어. 간판이 파스텔 톤이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집에 가는 길 내내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미라라는 이름이 그리 흔하지 않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았다. 토요일 오후 2시. 수지는 결국 그곳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주말엔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은 도저히 집에만 있을 수 없었다. 민우는 친구들이랑 골프 친다며 새벽 일찍 나간 상태였다. 건대역 7번 출구로 나와 천천히 걸어가니 정말로 미라 카페라는 파스텔 핑크색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유리창으로 보이는 카페 내부는 화이트와 베이지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젊은 손님들로 붐볐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정말 그 여자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서니 은은한 재즈 음악과 함께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카운터를 보니 웨이브진 긴 머리에 밝은 미소를 띤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키는 165cm 정도, 날씬한 몸매에 화사한 얼굴. 수진보다 확실히 젊어 보였다. 20대 후반 정도? 수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여자가 바로 이미라, 남편을 빼앗아간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수진은 가장 구석진 자리, 카운터가 잘 보이는 테이블에 앉았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깊이 눌러써서 얼굴을 가렸다. 메뉴판을 들고 있는 척하며 이미라를 관찰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이미라가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밝게 인사했다. 목소리도 상냥했다. 오늘 케이크는 어떤 게 있나요? 티라미수랑 치즈케이크, 초콜릿 무스 케이크 있어요. 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미라의 웃음소리가 경쾌했다. 수지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계속 지켜봤다. 이미라는 정말 예뻤다. 민우가 왜 빠져들었는지 이해가 됐다. 손님들에게도 친절했고 웃는 모습이 천진난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저런 여자가 남의 남편을 빼앗는 일을 한다고? 오후 3시 10분경 카페 입구에 종이 딸랑거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순옥이었다. 순옥은 평소 외출할 때 입던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이미라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이미라가 순옥을 반갑게 맞았다. 어머님이라고? 수지는 귀를 의심했다. 며느리만이 쓸 수 있는 호칭 아닌가? 아이고 우리 미라. 혼자서 카페 운영하느라 힘들지 않아? 순옥이 다정하게 물었다. 괜찮아요.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특히 어머님이 자주 와주셔서 힘이 나요. 수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사장과 손님의 관계가 아니었다. 마치 진짜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자연스럽고 친밀했다. 순옥은 카운터 앞으로 가서 작은 포장지를 꺼냈다. 이건 민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집에서 해온 거니까 나중에 민우 올 때 같이 먹어.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미라가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았다. 뭘 우리가 남인가 그리고 이거는 김치야. 민우가 우리 집 김치를 제일 좋아하거든. 수지는 손에 든 커피잔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상간녀에게 음식을 싸다 주고 있다. 자신이 7년 동안 먹던 바로 그 갈비찜과 김치를. 어머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 일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그거? 다 잘 되어 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 순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정말요? 그럼 민호 오빠랑 저도 곧? 응, 곧 다 정리될 거야. 우리 미라 너무 걱정하지 마. 순옥이 이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지는 무릎이 떨렸다.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뻔했다. 자신과의 이혼, 그리고 이미라와의 재혼 계획을 의논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은 카페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약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모두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순옥은 이미라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고 이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옥의 말에 집중했다. 미라야, 혹시 결혼 준비 같은 건 생각해 봤어? 순옥의 목소리가 잠깐 들렸다. 아, 어머님 아직은. 이미라가 수줍게 웃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 민우가 너를 정말 좋아하니까. 수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자신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른 여자와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후 4시가 되자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올게. 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미라 몸 건강히 잘 챙기고 민우한테도 잘해주고. 그리고 순옥이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은 조심해야 해. 수진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수진의 혈관에 얼음물이 도는 것 같았다. 자신의 이름이 그들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순옥이 카페를 나간 후 수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커피는 반도 마시지 못한 채 급히 자리를 떴다. 계산할 때 이미라와 눈이 마주쳤는데 다행히 이미라는 수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안녕히 가세요. 이미라의 밝은 인사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카페를 나서자마자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근처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감쌌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순옥은 자신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미 새 며느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수지는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고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울음을 삼켰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7년 동안 시어머니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위로는 다 연기였단 말인가? 집에 도착해서도 수지는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순옥과 이미라의 대화, 특히 수진이가 눈치채면 안 된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자신은 바보처럼 시어머니를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을 버릴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수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카페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재생됐다. 순옥의 환한 미소, 이미라를 바라보는 다정한 눈길, 그리고 우리 미라라고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사장. 시어머니의 배신. 카페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이후 3일이 지났다. 수지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옥의 전화나 문자를 모두 무시했다. 하지만 화요일 오후 2시 순옥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왜 연락을 안 받니? 무슨 일 있어? 순옥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어머님, 저 할 말이 있어요. 집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해.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1시간 후 순옥이 수진의 집에 도착했다. 평소와 달리 순옥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혹시 무언가 들켰나 싶은 불안함이 엿보였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어머님, 토요일에 건대 있는 미라카페에 다녀왔어요. 순옥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카페? 왜 갑자기 거기를? 어머님께서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그 여자랑 아주 친밀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순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다. 수진아, 순옥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실 할 말이 있어서 마침 잘 됐다. 순옥이 똑바로 수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동정심이나 미안함이 없었다. 수진은 순옥의 변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던 그 사람이 맞나? 수진아, 이제 솔직히 말할게. 순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와 우리 민우는 인연이 닿았다. 새며느리를 맞이하려고 한다. 수진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컸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불과 몇 달 전에 민우 오빠가 잘못했다고 제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순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미라라는 애 알지? 좋은 아이야. 민우도 진짜 사랑하고 있고 너희는 이제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 서로를 위해서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7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아온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냉정하게 말했다. 수진아, 현실을 봐. 민우가 마음을 돌렸다는 건 이유가 있어서겠지. 젊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 그 말에 수진은 뺨을 얻어맞은 것 같았다. 자신의 나이와 외모를 비하하는 말이었다. 그럼 어머님, 그럼 지금까지 저에게 하신 말들은 다 거짓이었나요? 미안하다고 민우 오빠를 잘못 키웠다고 하신 말들이. 거짓은 아니었어. 순옥이 찻잔을 다시 들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것도 인연인 것 같더라고. 민우가 미라를 만나서 정말 밝아졌어. 인연이라고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인연이라고요? 수진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런 일은 어디든 있는 일이야. 순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현실주의만이 남아 있었다.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지. 수지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무릎이 떨려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어머님은 언제부터 그 여자를 알고 계셨어요? 한 달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어. 민우가 소개시켜줬거든. 순옥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한 달 전이라고요? 수지는 기가 막혔다. 그럼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위로해 주신 그 시간에도 이미 그 여자를 만나고 계셨던 거네요? 그건 순옥이 잠시 머뭇거렸다. 내가 너무 상처받을까봐 시간을 벌어준 거야. 민우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준 거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신 것도 민우 오빠 등짝 때리신 것도 다 연기였던 거예요? 순옥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은 완전히 차가워져 있었다. 연기는 아니었어.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순옥이 말을 멈춘 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해. 민우는 미라를 진짜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라도 좋은 아이야. 나이도 젊고 예쁘고 성격도 밝고.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좋은 아이라고요? 남의 남편을 빼앗는 여자가 좋은 아이라고요? 수진아. 순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 사랑에는 원래 순서가 없는 거야. 순서가 없다고요? 수진이 일어섰다. 저는 7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였어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민우 오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건 알고 있어. 고마웠어. 순옥도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미라가 민우의 선택이고 내 선택이기도 해. 수지는 무너져 내렸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님 저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로? 순옥은 수진의 모습을 보며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다. 수진아, 이건 버리는 게 아니야. 서로를 위한 일이야. 너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잖아. 새로운 인생이라고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32살에 7년 결혼 생활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요? 순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가방을 들고 일어설 뿐이었다. 수진아, 시간이 약이야. 조금만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순옥이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민우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 보기 좋지 않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거실에 홀로 앉아서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가족이라고 믿었던 시어머니의 배신은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한때 우리 딸이라고 부르며 아껴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아니, 처음부터 남이었던 건 아닐까? 7년간의 시간이 모두 헛것이었던 것 같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민우가 들어왔을 때 수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민우도 어머니로부터 이미 연락을 받았는지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언으로 확인할 뿐이었다. 5장. 복수와 새 출발. 순옥이 집을 나간 후 3일 동안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학교에 병가를 내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다. 하지만 화요일 오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7년간의 결혼 생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정의를 찾았다. 김정환 변호사는 수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남편분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네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분의 행동이 매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혼인 파탄에 적극 개입한 것이 명백하거든요. 상간녀를 도와주고 부인을 기만한 행위들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확신에 찼다. 다만 증거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증거 말입니다. 증거요? 시어머니가 상간녀와 만나는 장면, 그들의 대화 내용, 부인에게 거짓말한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자신을 위해 싸울 방법을 찾은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상간녀와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화 내용도 녹음해 보시고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즉시 계획을 세웠다. 순옥이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올게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냈다. 바로 내일이었다. 화요일 오후 1시.
수지는 미라 카페 근처 문방구에서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빌렸다. 그리고 카페 건너편 커피숍 창가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오후 3시 정각 순옥이 나타났다. 수지는 숨을 죽이며 카메라를 준비했다. 어머님, 정말 시간 잘 지키시네요. 이미라가 반갑게 맞이했다. 우리 미라, 오늘도 예쁘구나. 순옥이 이미라의 볼을 토닥이는 모습을 수진이 연속으로 찍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수진은 미리 준비한 소형 녹음기를 켜고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카페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했다.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서 메뉴를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어머님, 그런데 수진 언니는 언제쯤? 이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그거? 어제 확실히 정리했어. 순옥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제 갈 길을 가라고 똑똑히 말해줬어. 정말이요? 그럼 이제 안심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나서서 정리한 일인데. 순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미라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민우랑 행복하게 살아. 내가 다 뒤에서 챙겨줄게. 수지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완벽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수진 언니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해요? 뭘 문제 제기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옥이 비웃었다. 그냥 며느리한테 현실을 알려준 것뿐인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뭐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미라야, 너무 걱정하지 마. 수진이는 원래 성격이 약해서 그런 걸 못해. 순옥이 이미라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설사한다고 해도 증거가 뭐가 있겠어? 내가 너한테 음식 해다 준 것? 그런 걸로 뭘 어떻게 하겠어? 수지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순옥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1시간 동안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녹음한 수지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다음 날 수지는 다시 김정환 변호사를 찾았다. 사진과 녹음 파일을 제출하자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김 변호사가 흥분하며 말했다. 특히 갈 길을 가라고 똑똑히 말해줬다는 부분이 결정적이에요. 혼인 파탄에 적극 가담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정말 승소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며느리를 기만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악의적인 사건입니다. 소장 접수 후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수지는 학교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료들과 대화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마침내 재판일이 왔다. 서울중앙지법 가정법원 423호 법정. 수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히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석에는 민우와 이미라 그리고 순옥이 앉아 있었다. 순옥은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수진의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제시했다. 휴대폰 메시지, 카페에서의 사진,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까지. 피고 박순옥은 며느리인 원고에게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상간녀와 적극적으로 만나 혼인 파탄을 조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이 조용해졌다. 갈 길을 가라고 똑똑히 말해줬어. 내가 직접 나서서 정리한 일인데. 순옥의 목소리가 법정에 생생히 울려 퍼졌다. 순옥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 녹음 파일은 언제 어떻게 확보한 것입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공개된 장소인 카페에서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답변했다.
판사는 3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복도에서 순옥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니? 순옥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다. 어머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7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네요. 재판이 재개됐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한 후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 박민우와 피고 임이라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피고 박순옥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이 술렁였다.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피고 박순옥의 행위는 단순한 조언이나 중재가 아닌 적극적인 혼인 파탄 조장 행위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며느리를 기만하면서 상간녀와 결탁하여 혼인관계를 파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수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다. 드디어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옥의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홀가분함만이 남았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김정환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수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독 아름다웠다. 32살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이다. 수지는 그 붉은 노을을 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고. 배신당한 고통은 이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